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19장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순신 장군 모르면 간첩이겠죠. 아마 간첩도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는 알 겁니다. 이 그림은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KBS 대하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최민식이 주인공을 한 명랑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는데 아주 감명 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18장 임진왜란과 정류재란 유승룡 편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1번 1592년 임진년에 일본의 누가 조선을 침략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침략 전쟁을 무엇이라고 한다?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누구는 임진왜란이 발발 직전에 누구를 청구하여 전라 좌수사에 임명되도록 했다. 유승룡이 이순신 장군을 청구해서 전라 좌수사에 임명하도록 했죠. 3번 유승룡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전쟁의 원인, 전황 등을 기록한 책을 저술했다. 그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징비록이죠.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제19장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이며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보면 조선시대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아산현충사 본전에 보관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이죠. 그 밖에도 한산 충무사 영당에 보관되어 있는 정형모 화가가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통영 창량모에 있는 이상범 화백이 그린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다소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 그림은 사실상 상상도가 되겠죠. 실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그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광화문 앞에 있는데 이것은 조각가 김세중 선생이 만든 동상이 되겠죠. 칼을 오른손에 잡고 있어서 상복한 장수다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유명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지금은 아마 사라졌을 텐데 500원권 지폐에도 이순신 장군의 그림과 거북선이 나와 있고 100원짜리 동전에도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가장 좋은 책이 바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난중일기죠. 이것은 전란중에 기록한 일기라는 뜻인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에 기록한 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보 제76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난중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날씨라든가 일상생활, 동료나 친척과의 왕래 교섭이라든가 심지어는 개인적인 일까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군의 통제에 대한 비책과 충성과 관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관과 장수 및 부하들 간의 갈등 문제도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28세에 묵가에 응시했으나 말에 떨어져 낙방하고 맙니다. 이 그림은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수양부들의 가지를 꺾다가 다리를 고치고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낙방하고 맙니다. 선조 9년 32세 되는 해에 비로소 묵가에 급제합니다. 32살이면 당시 나이로 볼 때는 상당히 늦은 출세가 되겠죠. 재밌는 것은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유승룡과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승룡과는 아주 잘 아는 사이죠. 이순신 장군이 묵가에 급제하고 난 이후에 북방 국경지대인 함경도 지방에서 여진족 방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초급 무관 시절이었죠. 조선시대에는 묵가에 급제하고 나면 먼저 북방의 국경지로 다 보내서 거기서 경험을 쌓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45세가 되는 해에 전라도 정업 현감으로 부임합니다. 이것은 종육품에 해당되는 직이죠. 1591년, 즉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1년 전인 47세 되는 해에 유승룡의 청구로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됩니다. 그 당시 이순신은 종육품이었는데
정산품이었으니까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엄청난 진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있었습니다. 유승룡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순신 장군이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청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다음 해인 48세 되는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혁혁한 공을 세우자 바로 1년 후에 다시 종 2품인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류재란이 터질 때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서 백의 종군을 하게 되고 원균이 칠전량 전투에서 패배하자 다시 복권이 됩니다. 1598년 정류재단이 끝나는 해에 노량해전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가 54세 되는 해였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러일 전쟁 시 일본 해군 제독으로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에게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나는 넬슨급 정도는 된다. 넬슨이라는 사람은 영국 해군의 영웅이죠. 이 사람하고 견주어서 내가 꿀릴 게 없다. 하지만 이순신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만큼 이 사람조차도 이순신을 엄청나게 존경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적국의 장군이 아닙니까? 적국의 장군조차도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각 수영에 위치한 임진왜란 당시의 수군 절도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상 좌수영에는 박홍 장군이 이끌고 있었고 경상 우수영에는 원군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좌수영, 우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한양에서 볼 때 이쪽이 좌측편에 있었기 때문에 좌수영, 이쪽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수영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곳이 한양 쪽에서 볼 때는 전라도 좌측에 해당되니까 전라 좌수영이고 이것이 전라 우수영이 됩니다. 전라 좌수영을 맡은 지휘관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이고 전라 우수영을 맡은 장군이 이억기 장군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맡은 관할 지역은 배도 한 30척 정도고 11관포에 불과했고 원균 장군이나 이억기 장군이 맡은 곳은 거의 2배에 해당되는 많은 판옥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자마자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바로 그 하루 전날 실전용 거북선을 완성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은 왜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쪽지기처럼 예언한 듯이 이에 대비해서 그 유명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북선은 지자포, 현자포를 배에 장착해서 시험 사격까지 끝내보고 거북선을 실전용으로 비로소 완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수군 조련도로서 이순신 장군은 수군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조련을 해서 정예군이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귀선이라고도 하는 거북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용산 전쟁박물관에 전시된 거북선의 실물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거북선은 적함과 충돌하여 일본 수군의 전열을 헛떨어뜨리는 돌격선 역할을 하는 견고한 함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이 많을 필요가 없죠. 거북선은 하나나 2개 또는 3대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거북선의 역할은 왜군과 맞닥뜨려졌을 때 최전선에 서서 돌격을 하면서 일본 외선과 좌충우돌 하면서 적함들을 공격함으로써 일본 수군이 당황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혼을 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용무리를 스쳤으니 일본 수군을 볼 때는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거북선은 밑에는 판옥선의 갑판이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뚜껑을 씌운 후에 나무판으로 덮은 배였던 것입니다. 나무판에는 적병이 뛰어오르지 못하도록 무수한 송곳과 칼을 꽂아 놓았습니다.
선수부에는 거북머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도 화포를 설치해서 포를 쏘니까 마치 용머리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앞쪽과 선체 측면의 포문으로 전후, 좌우 각각 6개의 화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총 120여 명의 수군이 성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북선은 임진왜란 중에서 사천해전에 첫 출전하였고 그 이후로 일본 수군에게는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거북선의 화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대포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천자 총통부터 황자 총통까지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러한 포를 거북선 곳곳에 배치하여서 화포를 적진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거북선은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 대 또는 2대 또는 3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조선의 주력선은 판옥선이었습니다. 이 판옥선은 2층 구조로 나누어져 있어서 노를 짓는 사람은 이 밑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노 짓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위쪽 갑판에는 화포를 쏘는 전투병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나눠서 전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판옥선은 높이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화포를 쏜다고 하면 굉장히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갑판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노젓는 공간은 아주 넓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판옥선은 밑이 평평한 평저선이었습니다. 평저선의 장단점이 있겠죠. 단점이라 하면 밑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물과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잘 나지 않겠죠. 하지만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서 화포를 발사할 때 반동을 흡수하게 용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평저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반면에 아타케브네라고 말하는 웨스는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었습니다. 이 첨저선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겠죠. 하지만 해안선에 접근했을 때 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배가 갯벌에 놓이게 되면 쉽게 전복이 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배의 재질입니다. 판옥선은 소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주 단단하고 나무못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에 있으면서 물을 흡수하면 오히려 접합 부위가 계속해서 팽창해서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반면에 웨스는 그 재질이 삼나무로 되어 있었고 쇠못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다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을 때는 녹이 슬어서 결합이 약해지죠. 따라서 조선의 판옥선과 웨스턴이 서로 맞부딪힐 경우에 판옥선은 끄떡없지만 일본 웨스턴은 바로 부서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왜군들은 이 남해를 거쳐서 서해안을 따라서 육지로 진격하고 있는 왜군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해를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왜군은 원래의 계획대로 서해로 진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해전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전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가 승리를 했고 단 한 번 패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칠전량 해전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파직되고 원균이 지휘를 하는 상황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거뒀습니다. 승률로 따져보면 100%의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승률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3전 38승 5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3전을 전부 다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칠전량 해전, 명랑 해전, 노량 해전 총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산 대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산 대첩은 일본군이 1592년 4월 13일 날 침공하여 불과 보름 정도 만에 한성을 점령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한산도라는 것은 거제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 한산도입니다. 이 한산대첩은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은 진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대첩이었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이 56척, 왜군이 더 많은 73척의 배로 부딪혔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조선군은 단 3명만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군은 47척의 배가 침몰되고 12척의 배가 납포당하였으며 14척이 도망갔습니다. 이 한산대첩을 계기로 조선 수군이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일본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잡고 있는 남해안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하객전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이 외선이고 파랑 색깔이 조선 수군입니다. 마치 학이 날개를 펴는 것처럼 일본 수군을 외워싸고 한옥선에서 화포를 집중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가운데 포위당한 일본 수군을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옥선은 밑바닥이 팽팽한 평저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 대포를 발사하고 있는 동안 반대쪽에는 장전을 하고 있다가 한쪽에서 발사가 끝나면 180도 선회를 해버립니다. 노를 한쪽에만 주면 180도 빙글 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장전이 끝난 반대쪽에서 다시 화포를 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밟음으로써 화포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에 빠지고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결렬이 되고 마침내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불행하게도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서 파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백의 종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 교섭이 결렬이 되고 1597년 1월에 갓도 기요마사가 이끄는 일본군 선봉대가 조선을 재침하게 됩니다. 이때 왜군은 총 14만 1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남해안의 제해권을 뺏겼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은 침공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라도를 포함한 조선의 하삼도, 즉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풍신수길은 이순신 장군이 있는 한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군은 심리전을 폈는데 왜군이 경상 우병사 김응서에게 갓도가 상륙할 정보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선조는 이제 갓도가 다시 재침을 하게 되고 상륙하게 되니까 갓도를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이순신에게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누구한테서 온 것입니까? 왜군한테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를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것은 왜군의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선조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순신 장군을 즉각 해임하고 한성으로 압송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은 이순신 장군은 4월 달에 권율 장군 밑에서 백의종군 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597년 7월 달에 있었던 원균의 칠전량 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한 후에 그 자리에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는 본인 스스로도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출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권율 장군이 전선 가까이에 와 있었고 권율 장군이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원균으로 하여금 왜 빨리 출전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다가 원균을 호출해서 곤장을
도망을 치게 됩니다. 빨리 나가서 출전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향해서 수군 100척과 거북선 3척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조선 수군은 50척 이상의 전선과 귀순 3척이 침몰당하게 되고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투로 원균 본인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불리함을 깨달은 배설 장군이 판옥선 단 12척만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칠전령 해전의 패배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100척 가까웠던 조선 수군의 대부분의 함선이 칠전령 해전으로 불타버리게 되고 남해안의 제해권이 다시 왜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전라도를 감히 침공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일본군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자마자 전라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전주 지방을 공격하고 충청도의 직산까지 진격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선조는 다시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 수군의 대부분의 함선이 소실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선조는 수군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배도 없는데 수군을 없애고 육군으로 합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복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복귀한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선조 임금이 조선 수군을 없애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자 이순신 장군은 장계를 올려 수군 폐지 불가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남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고 수군 재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본 수군이 맹량 해협을 공격하기 위해 기동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순신 장군이 장병들에게 이르기를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적상 필생적사.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율을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수군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명량해전이 시작됩니다. 1597년 9월 16일 날 조선 수군 단 13척과 왜군 300척이 맞붙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왜군 31척이 침몰한 대성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진도섬이고 이것이 명랑해협이죠. 단 13척의 배가 일자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랑해협은 꿀돌목이라고도 하는데 수심이 얕아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범위는 좁고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급조류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암초에 부딪혀 소용돌이 침몰해서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했습니다. 승리 요인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과 민간인 배로 위장 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 수군의 배는 13척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뒤쪽에 민간인 어선들을 대량으로 배치해서 마치 조선 수군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위장 전술을 폈던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옥선은 굉장히 우수한 전투함이었고 그 구조와 재질이 단단했기 때문에 당파 전술, 함포 전술에 능했던 것입니다. 당파 전술이라 하면 배와 뱃길이 부딪히면서 외선을 파괴시키는 전술입니다. 이 명랑해전은 조선이 정류재란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투가 되었습니다. 이 명랑해전을 통해서 왜군에게 빼앗겼던 남해안 해상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량해전과 이순신 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량해전은 정류재란이 끝나는 해인 1598년 11월 달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그림은 이순신 장군이 산악산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통신수길이 사망하게 되고 왜군으로 하여금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해상 제해권을 뺏기고 해상 보급로를 차단당한 왜군은 고전하다가 1598년 8월 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철군을 결정합니다. 그 당시에 왜군의 1군 지휘관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 외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철군을 준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남해안을 이순신 장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산포에 주둔 중인 왜군 주력 함대 500여 척을 자기한테로 보내서 탈출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시에 이 고니시는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뇌물을 주고 도주로를 열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장수 진린이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자, 이제 전쟁은 끝난 것 같은데 고니시 도망치는 것 보내주자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명나라 군대도 이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조명연합군의 규모는 조선 전선 85척과 명나라 호선 63척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웨스는 총 500척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여 척이 침몰당하고 100여 척이 납포당했으며 사망자만 만여 명 내외 50척이 도주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를 지휘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입지 않고 스스로 총탄에 그 몸을 노출시킴으로써 자살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한간에 나돌았지만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끝으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산도에서 군진을 치고 있을 당시 착잡한 심해와 충정을 노래한 한산도가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껐나니. 오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공부했으며 오늘의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20장 광해군과 인조반정 그리고 정묘회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